그 2015년에 그 기후변화 협약이 할 때만 해도 2도시였는데요. 3년 전에 1.5도시로 저희가 그걸 낮췄죠. 근데 우리가 아무리 지금 모든 섹터의 이해관계자들이 노력을 해도 사실 1.5도시를 넘긴다는 사실 분석이 이미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사실 CO2 배출에서 가장 사실은 많은 영향을 미치는 그룹들은 당연히 기업이잖아요. 결국은 사실 유엔의 목표는 2050년까지 넷제로를 이루는 거가 목표잖아요. 거기에서 사실 기업 역할이 가장 중요하고 기업 연구자의 입장에서 지속가능 발전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이 처음에 유엔에서 그 대두된 리포트가 있는데요. 그 브룬트 브란트라는 그 노르웨이 수상이 이름을 딴 브룬트 브란트 보고서가 1987년도에 제출이 됐고, 그때 이제 지속 가능한 개발, 발전이라는 그 단어에 대한 정의가 내려졌는데요. 그러니까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그러니까 미래 세대의 어떤 자원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재 세대, 우리 세대가 이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미래 세대 것들을 저희가 다 지금 땡겨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모든 자원이라든지 어떤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지구의 모든 그런 것들을. 그래서 그런 개념 자체를 이제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고 유엔에서는 그 거의 한 40년 전에 35년 전에 그런 정의를 내렸고요. 그래서 환경적으로도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이 돼야 된다. 그런 사실 정의가 있습니다. 네네. 원래는 이 지속 가능한 발전 그리고 그 SDG가 2015년도에 이제 유엔에서 채택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이 SDG 이전에 MDG라는 밀레니엄 디벨롭먼트 골을 사실 저희가 설정을 할 때는 기업이 크게 중요한 주체는 아니었거든요. 그 전 세계의 어떤 채빈국이나 또 어떤 빈곤 개발 이슈를 담다 보니까 그 정부나 뭐 유엔이나 이런 그 기구들이 중심이 돼서 이런 개념들을 도입했는데요. 2015년에 SDG를 채택을 할 때에는 아무래도 사실은 지속 가능한 어떤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끼치는 어떤 그룹으로 봤을 때는 사실 기업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게 환경적인 이슈가 됐던 어떤 사회 이슈가 됐던,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SDG를 채택할 때도 한 4년 정도 이 과정이 있었는데요. 그때 전 세계 기업들의 의견을 굉장히 많이 수렴했습니다. 그럼 기업이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지속 가능한 어떤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기업이 보기에는 어떤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고, 이런 측면들을 굉장히 논의를 많이 했고요. 그것들 통해서 사실 SDG가 나왔고, 기업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실 기업의 재원, 또 기술 이런 것들이 사실 없이는 포용적인 발전을 이뤄가는 게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기업이 또 지속 가능한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행위자로 대두가 된 거죠. 네. 국내외 세계적인 기업들이 경영 지표 SDG를 도입하는 추세인데요. 네. 이 SDG가 비즈니스에 왜 중요한가요? 저희가 UN 글로벌 컴팩이 2015년에 SDG가 도입된 직후에 저희 UNGC하고 이제 WBCSD라는 이제 세계 지속 가능 발전 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와 또 대부분의 이제 기업들이 사실 그 지속 가능 보고서를 쓸 때 준용하는 그 리포팅 인덱스가 있어요. 그걸 만드는 그 GRI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 세 기관이 모여서 왜 기업에게 SDG가 중요한지에 대한 리포트를 발간했거든요. 거기서 이제 내용을 보면 사실 5가지 이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SDG는 사실 유례 없이 전 세계 모든 사실 이해관계자,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 시민사회 를 포함한 전 세계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어떤 사실은 요구를 담고 있는 가장 큰 글로벌 목표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 이제 기업들 역시 앞으로 우리 기업이 어떻게 비즈니스를 해 나가야 되는지, 우리의 비즈니스 기회는 어떤 것이 있을지에 대한 사실은 그런 사업 방향성이라던가 비즈니스 방향성 같은 것들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이 SDG를 사실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속 고민하고 통합하고 비즈니스 전략에 내재화하려는 이유가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또 기업이 지금 지속 가능성 이슈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제 앞으로 사실 기업이 이런 그 리스크 관리나 경쟁력 차원에서 그 기업이 지속 가능하지 않으면 사실 비즈니스를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브랜드 측면이나 운영 측면이나
이런 지속가능성 가치를 내재화하는 측면에서 어떤 이해관계자 요구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SDG를 보다 보면 그 안에 앞으로 정부가 어떤 규제 방향으로 갈 것인지, 앞으로 전 세계에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야 될 통합적인 목적이나 그 정책 방향 같은 것들도 함께 사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기업들이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정책 방향성에 대한 부분도 알아야 될 필요가 있고요. 특별히 중요한 거는 사실 시장이 실패하면 비즈니스는 할 수가 없죠. 시장 자체가 안정적이고 사실 많은 소비자들이 물건을 사고 비즈니스 할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되기 때문에 사실 시장이 안정적이고 잘 성장을 해야지 기업 역시 더 사실 성장할 수 있고 안정적으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 그런 것들 때문에 SDG를 잘 통합하고 달성하는데 사실 기업들이 기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SDG라는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그 하나의 목적, 우리가 SDG라는 15년 동안에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목적을 함께 달성하자는 이제 그 목적을 가지고 효과적인 파트너십을 계속 가져가기 위해서 기업이 굉장히 중요한 그 액터가 됐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효과적인 파트너십을 위해서 SDG가 또 중요한 어떤 기업들의 커뮤니케이션 툴이 된다거나 또 마케팅이나 브랜드 전략에도 사실 SDG가 많이 사용되고 그런 어떤 이유들 때문에 기업들이 경영의 어떤 전략 측면에 혹은 그 인덱스 같은 부분에도 혹은 그 커뮤니케이션 부분에도 SDG를 많이 지금 활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네, 그렇다면 실제 기업에서 SDG 이행 현황은 어떤가요? 사례를 있을까요? 네, 저희가 올해 유엔글로벌 컴팩이 창립된 지 20주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20년을 맞아서 저희 전 세계 기업들이 한 14,000여 개 정도 돼요. 그 기업들 대상으로 SDG를 어느 정도 이행하고 있는지 현황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보시면 SDG를 기업의 전략에, 핵심 전략에 연계한다는 기업들이 한 40% 정도 나왔고요. 그리고 실제로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하는데도 한 37% 정도 전 세계 기업들이 하고 있다. 그러니까 SDG 자체에 대한 이해라든지 좀 이행에 있어서는 한 30-40% 정도 많은 기업들이 이제 이미 SDG의 중요성이라던가 왜 우리가 이거를 우리 비즈니스에 녹여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인식의 정도는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는 그런 분석이 보이고요. 다만 사실 이 SDG를 조금 더 전략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떤 정부 정책 방향이라던가 또 협력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아직 좀 부족한 정도로 수준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코스피 100대 기업 대상으로 한국 기업이죠. 한국 기업들 대상으로도 사실 저희가 ESG 이행 정도를 조사를 했거든요. 거기서도 보시면 저희 이제 한국 기업들 같은 경우도 사실 SDG가 비즈니스에 중요하다는 인식은 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요. 물론 이제 코스피 100대 기업이다 보니까 대기업 중심이긴 하지만 또 많은 기업들이 SDG의 존재에 대해서는 사실 많이 이해를 하고 있고 그 지속가능 보고서를 쓰는 기업들은 대부분 SDG를 이제는 보고에 리포팅에 포함해가지고 SDG를 활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실 SDG를 잘하는 기업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근데 어떤 측면에서 SDG를 잘 이행하고 있느냐 이렇게 사실 특정지어서 말하기는 사실 쉽지 않아요. 기업이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사실 비즈니스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사실 꾸준히 잘해오던 글로벌 기업들도 있을 것이고 저희 한국 기업들도 CSR 관점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잘하는 범위 안에서 또 SDG라는 어떤 글로벌 아젠다를 함께 통합시켜서 지금 좀 더 잘해보려는 그런 추세에 있거든요. 그래서 글로벌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유니레버 같은 기업들이 사실 SDG의 골 세팅하는 과정에서 거기 CEO가 직접 참여하기도 했고요. 폴 폴만이라는 그런 CEO가 참여하기도 했고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잘 만들어가지고 CSR 활동이나 사회공헌 측면에서도 사실은 많은 기여를 했지만 그보다는 사실은 SDG 자체를 굉장히 중요한 사실 기업 내부의 아젠다로 설정을 한 다음에 그거를 비즈니스에 녹여서 목표 설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만큼 SDG에 얼라인된 그런 비즈니스 목표를 달성했는지를 심지어 홈페이지에 보시면 아주 잘 공시를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2030년까지 우리가 환경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얼만큼 달성을 했고 앞으로는 이 부분은 부족한데 어떻게 해나갈 것이라는 계획 이런 것들까지 좀 되게 상세하게 많이
많은 그 데이터를 오픈해 놓고 있는 추세고요. 실제로 사실 해외에서는 SDG 펀드 같은 것들도 지금 생겨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한국에서는 아직 SDG 펀드는 아니지만 소셜 펀드나 그린 펀드 같은 그런 금융권에서도 그런 어떤 투자 흐름이나 또 금융 쪽의 움직임이 굉장히 많이 있는 추세입니다. 네. SDG에도 기후위기 대응 목표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네. 신기후체제 이행을 위해서 기업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네, 아무래도 그 신기후 체제의 핵심은 사실 우리가 산업화 이전 대비 그 2015년에 그 기후변화 협약이 할 때만 해도 2도시였는데요. 3년 전에 1.5도시로 저희가 그걸 낮췄죠. 근데 우리가 아무리 지금 모든 섹터의 이해관계자들이 노력을 해도 사실 1.5도시를 넘긴다는 사실 분석이 이미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사실 CO2 배출에서 가장 사실은 많은 영향을 미치는 그룹들은 당연히 기업이잖아요. 기업들이 하는 여러 가지 비즈니스로 인해 발생되는 사실 CO2 배출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결국은 사실 유엔의 목표는 2050년까지 넷제로를 이루는 거가 목표잖아요. 그리고 뭐 유럽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뭐 저희 그 대통령도 얼마 전에 넷제로에 대한 사실 중요한 발표를 하셨는데요. 거기에서 사실 기업 역할이 가장 중요하고 그 정부나 사실 국제사회의 어떤 그 흐름에 따라서 CO2를 감축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 재생에너지라던가 또 실제로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또 중요한 캠페인이 RE100이라고 해서 Renewable Energy 100을 모든 사실 비즈니스에 이제는 재생에너지만 쓰겠다 하는 그런 건데요. 지금 한국에서는 그렇게 하기에는 여러 가지 법이나 제도적으로 풀어야 될 숙제가 많이 있고요. 그거는 이제 생각보다 빠르게 지금 풀려가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CO2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재생 가능한 어떤 에너지를 계속 쓸 수 있도록 그런 어떻게 보면 사실 저탄소 경제로의 어떤 그 비즈니스 전환이 아주 일어나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또 이제 섹터마다 CO2 배출이 더 심한 어떤 제조업군이라던가 이런 쪽에서의 또 어떤 솔루션들이 많이 나와줘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뭐 기업의 역할은 아주 절대적이고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노력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게 어떤 비즈니스 경쟁력 측면에서도 지금은 굉장히 중요해진 것이 이미 이제 우리가 석탄 화력에 대한 이슈가 지금 굉장히 뜨겁잖아요. 모든 뭐 금융권부터 시작해서 얼마 전에는 또 삼성 계열사들이 탈석탄 선언을 했거든요. 이제 우리는 석탄 화력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 그런 선언들이 많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 CO2 배출 자체도 사실 굉장히 문제가 많은 이슈이긴 하지만 실제로 뭐 그 석탄 화력, 그러니까 석탄 자체가 이제는 자초자산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를 쓰는 게 석탄 발전을 하는 것보다 더 싼 거죠, 비용이. 그런 식으로 이제 비즈니스의 어떤 그 환경이 이제 전환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기업들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대응을 해나가고 있고요. 어떻게 하면 재생에너지를 더 빨리 우리가 더 충분히 도입해가지고 할 수 있을지를 이제 어떤 뭐 정부 부처와 또 국회나 이런 그 동종업계 내에서도 지금 솔루션을 계속 찾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기업이 굉장히 중요한 액터다. 네,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된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장님께서 일하시는 UN 글로벌 컴팩트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나요? 네, 저희는 유엔 산하의 그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확산하는 기구라고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유엔이 아무래도 기후 이슈라든지 빈곤 이슈나 개발 이슈 이런 전반적인 그 전지구적인 번영에 대한 아젠다를 많이 다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슈들을 다루다 보니까 기업들이 상당히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뭐 인권 침해를 한다거나 뭐 굉장히 환경 오염을 많이 시킨다거나 부패를 심각하게 해서 어떤 경우는 뭐 그 반정부 세력을 지원해서 막 그런 나라의 혼란을 자초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사실은 기업들이 예전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치다 보니까 그럼 유엔 차원에서 좀 기업들이 모여 있는 어떤 그런 그룹을 만들어서 함께 솔루션도 좀 찾고 유엔이 추구하는 이런 발전을 위한 어떤 아젠다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모여있는 그룹을 만들자. 대신 사실 이거는 뭐
유엔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자발적인 이니셔티브를 만들어서 기업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 해서 만들어진 게 유엔 글로벌 컴팩이고요. 그래서 거기서는 10대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 노동, 환경, 방부패의 10개의 원칙이 있고요. 그래서 기업들이 인권을 더 잘 내재화시킬 수 있도록 뭐 여러 가지 가이던스나 툴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 인권이 2개, 노동이 4개의 원칙이 있고요. 환경이 3개, 그렇게 반부패 이슈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각각의 이슈별로 기업들이 기업 내부에서 어떻게 하면 사실 이런 이슈들을 더 잘 이행할 수 있을지 저희가 그런 관련 부서별로 또 가이던스나 지침 같은 것들도 많이 드리고 있고, 특별히 이제 한국에서 사실은 이런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슈가 대두된 지 뭐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한 20년? 최근 10년 동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런 이슈가 많이 이제 한국 사회에 퍼졌고, 우리 뭐 소비자라든지 뭐 언론이라든지 시민단체들에서 사실 기업에 대한 요구사항도 굉장히 많이 높아졌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계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우리 한국 기업은 그럼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도 계속 많이 하고 있고 캠페인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정부나 뭐 국회나 시민사회들하고 또 언론사들하고 계속 이런 아젠다를 이제 한국에 계속 확산하기 위해서 저희가 뭐 여러 가지 노력들을 사실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SDG 관련해서는 기업이 SDG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비즈니스에 내재화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가이던스 같은 거를 만드는 조직이 유엔 글로벌 컴팩이 유일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한국 기업들한테 SDG 관련된 툴이나 가이드라인이나 이제 지침 같은 것들도 많이 사실 주고 있습니다. 지금. 네. 구체적으로 유엔 글로벌 컴팩트 10대 원칙의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이슈 각각의 분야에서 네. 어떤 활동을 하시나요? 네. 사실 제가 유엔 글로벌 컴팩 일한 지 지금 13년 정도 됐는데요. 처음에 이 업무를 시작했을 때는 대부분 사회공헌 팀 담당자들을 많이 사실 제가 만났어요. 그래서 뭐 어떤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이런 얘기들을 주로 하셨는데, 아직도 뭐 그런 기업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지금 담당하는 부서들을 보면 대부분 핵심 부서에서 또 전략을 많이 짜는데, 뭐 기획부서라든지 전략부서라든지 이런 부서들에서 사실 이런 CSR 관련된 전략도 지금은 많이 짜고 있는 그런 추진하고 수립하는 추세거든요. 특히 제가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이 각각의 어떤 영역들에 대한 그 담당 부서들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인사부서라든지 또 환경팀들이 또 따로 있고요. 환경경영팀이라든지 또 부패 관련해서는 윤리경영이나 사실 컴플라이언스나 감사, 법무부서 이런 쪽도 사실 많이 만나거든요. 그래서 인권노동 이슈도 사실 우리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들도 사실 한국 굉장히 많이 있고, 뭐 작은 기업이라 하더라도 유럽에 그 수출을 한다거나 이런 기업들은 계약을 할 때 그런 측면에서 UNGC에 가입하고 있는지, 아니면 유사한 뭐 글로벌 스탠다드에 참여를 하고 있는지, 그러면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사실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뭐 인권노동 측면에서도 최근에 이제 유럽이나 뭐 미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뭐 현대판 노예제, 그러니까 그 공급망에서 이런 인권 이슈가 발생되지 않는지에 대한 관리를 하라는 거고요. 그거에 대한 뭐 실사라든지 또 공시를 해라 이런 법들이 지난 10년간 굉장히 많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한국 기업들도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뭐 영향 평가도 하고 대응도 하고 그런 좀 추세이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저희가 지금 계속 가이던스를 많이 주고 있고요. 특히 이제 공공기관들, 공기업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경영평가 같은 것들을 받으면서 그 안에 사회적 가치 평가도 받고 또 인권 이슈 관련해서도 평가를 받고 있는 지금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또 해나갈 수 있을지 같이 솔루션을 찾고 이제 우리 회원 그룹들이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나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지원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환경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CO2 뭐 배출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재생에너지 관련돼서 또 이제 그룹을 만들어서 저희가 정부라든지 국회 쪽으로도 기업들 의견을 많이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풀리지 않으면 기업들이 할 수 없는 부분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법을 좀 고쳐달라. 우리가 더 재생에너지를 잘 할 수 있게, 우리가 더 친환경적인 사업을 할 수 있게 정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해달라. 이렇게 산업계 의견들도 우리 유엔 글로벌 컴팩 모여서 많이 전달을 하고 있고요. 특히 뭐 CO2뿐만이 아니라 사실 물 이슈라던가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굉장히 그
플랫폼이 있어서 물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들도 모여가지고 같이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같이 솔루션도 찾고 그런 활동들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반부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한 전 세계적으로 4, 50년가량 미국이나 영국에도 그 개별 국가의 법도 굉장히 세지만 뭐 OECD나 UN 차원에서의 어떤 협약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이제 그 비즈니스의 그 수준을 굉장히 높여야 되는 그런 상황에 왔어요. 예를 들면 사실 미국의 그 해외부패 방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만들어진 지 한 50년 됐는데요. 최근 매년 그 벌금에 대한 금액을 공개를 해요. 전 세계적으로 10개 벌금이 제일 높은 기업들을 공개를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 1위를 한 기업이 1조를 넘었어요. 벌금 1조 4천억을 맞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투명한 기업 관리를 안 하고 기업 경영을 안 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큰 타격으로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근데 이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고 아무래도 이제 뭐 인터넷이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발달하고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더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그 기업에 대해서 투명성 요구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 관련된 컴플라이언스 팀 부서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반부패를 더 잘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을지, 실제로 그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는 기업들한테 조금 더 이제 예를 들면 뭐 양형을 낮춰준다거나 그런 사실은 그 제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담당자들은 그 반부패 그 시스템을 더 갖추기 위해서 인증을 받는다던가 그런 노력을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다양한 부서에서, 그러니까 많은 부서에서 기업들이 함께 통합적으로 이 지속 가능성 이슈를 보고 있고 더 잘 관리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저희 역시 이 인권노동 환경 반부패 이슈를 더 확산하기 위해서는 그런 식의 이제 어프로치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네. 국내외 기업 참여 현황은 어떤가요?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그 14,000여 개 기업 및 기관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한국에서는 260개 정도의 그 한국 기업들 또 뭐 시민단체, 지자체 좀 다양한 그 이해관계자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80%는 사실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같이 모여서 이슈별로 저희가 뭐 실무그룹 같은 것들을 통해서 기업들이 고민하고 있는 아젠다를 같이 우리 회사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희 회사는 어떻게 하고 있니? 이렇게 서로 공유하는, 그러니까 동료 학습의 장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앞으로 ESG 투자라든지 평가를 받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앞으로 대응해야 되냐. 그러면 이제 관련 전문가를 모시고 또 이야기를 듣고 같이 토론하는 시간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 또 더 잘하고 있는 것들은 사례를 모아서 저희가 매년 리포트도 내고 있고요. 그런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네. 혹시 UN 글로벌 컴팩트 가입 기업 중에서 소개할 만한 지속 가능 경영 사례가 있을까요? 실제로 사실 그 지속 가능한 어떤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사실 거버넌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배구조 자체가 사실 우리가 의사결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지속 가능성을 굉장히 핵심으로 두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최근 뭐 KB 같은 경우는 이사회 산하에 ESG 위원회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지금 그런 기업들이 조금 하나둘씩 생겨나고 있는데요. 더 이제 ESG 이슈를 중심에 두고 뭐 중요 고위 리더십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배 구조를 만든다거나, 또 최근에 많은 이제 기업들이 뭐 KB뿐만 아니라 삼성이나 이런 두산이나 뭐 이런 기업들이 이제 탈석탄 관련해서 선언을 하거나 검토를 하거나 이런 지금 탈석탄 금융을 선언하거나 이런 그 추세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죠. 저희도 사실은 해외 NGO나 저희 본부나 UN 다른 그 기구들에서 저희 쪽으로 질문을 많이 보냅니다. 왜 한국 기업들은 계속 석탄에 투자하느냐?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식의 사실은 저희도 레터를 종종 받기는 하는데요. 그런 경우나 아니면 뭔가 그 글로벌 비즈니스를 할 때 인권 이슈라던가 부패 이슈에 연루되는 경우에는 이 기업에 지금 앞으로는 이걸 어떻게 지금 해결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을 사실 한국 기업에 대한 질문을 저희도 글로벌에서 많이 받거든요. 그런 측면에 대한 사실 리스크 관리는 계속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예전에는 사실 CSR 팀이 이런 CSR 이슈만을 담당했다면 이제는 투자자들이 이런 이슈를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투자자 대응하는 부서가 IR팀인데 IR팀에서 예전에는 너희 수익이 얼마나 나니? 너희 돈 잘 벌어? 이런 질문, 어떻게 돈 벌 거니? 이런 걸 질문했다면 이제는 너희 ESG 이슈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 뭐 이 환경 이슈가 좀 심각하던데 이거는 이사회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너희 회사는 이걸 어느 정도 리스크로 보고 있고 어떻게 해결할지 너희 목표를 보여줘. 그런 쪽에 이제 대응을 기업들이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그 대응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할 수 있죠. 특히 또 SK 같은 경우는 뭐 워낙 많이 사실 알려졌지만 또 리더십에서 굉장히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이슈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또 KPI에 반영을 해야지만 사실 또 이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평가를 받고 또 더 잘할 수 있도록 계속 서로 솔루션을 찾고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권 경영 같은 경우는 가장 잘하는 사례 중에 저희가 많이 꼽는 사례가 네슬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네슬레라는 기업이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네슬레 자체가 이제 소비재 산업이고 이제 그 소비자들하고 굉장히 접점이 많은 산업군이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이런 이슈를 오래전부터 관리를 많이 하고 신경을 썼을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전 세계의 공급망이 많이 흩어져 있다 보니까 거기서 또 그 지역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거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뭐 인권 침해적 요소나 이런 부분들이 오래전부터 제기가 많이 되다 보니까 네슬레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인권 영향 평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선도적으로 해온 기업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실제로 제가 이제 매년 그 우리가 인권 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그 유엔에서 단일화된 기준이 있습니다. 국제적인 기준. UN 가이딩 프린시플이라고 해서 UNGP라고 알려진 그 저희 인권위에서도 지금 그것 때문에 이제 공기업들에게 그런 부분을 확산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데요. 그래서 UNGP 때문에 이제 그 매년 이제 제네바에서 인권 관련된 회의가 국제회의가 있는데 그때 이제 저도 매년 거의 가는 편인데 거기에 이제 네슬레 기업 거의 담당자들이 다 와 있습니다. 그 회의에. 그래서 그만큼 사실 인권 경영에 대해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요. 실제로 개도국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이슈나 리스크 자체가 워낙 높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의 어떤 인권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이라던가 그 평가, 리포팅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잘하고 있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네슬레의 어떤 케이스에 따라서 이제 다른 기업들도 많이 인권 영향 평가라던가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선두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죠. 네. 기업의 사회 책임 경영이란 무엇이고 또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저희가 초창기에 그 기업의 사회적 책임, 그러니까 CSR을 말을 할 때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개념 자체가 사회공헌으로 사실 저희 그 한국 사회에 대해서 많이 인식이 되고 실제로 기업들도 사회공헌 팀 안에서 우리가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어떤 뭐 복지 사업에 우리 기업의 돈을 쓰고 어떤 사업에 투자가 아니라 이제 기부를 할 것인가 이런 식의 개념으로 많이 접근을 하다 보니 그 초창기 또 그 기업 내에 사회공헌팀 담당자들이 사회복지 하신 분들이 또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사회 책임 경영이라는 그러니까 CSR 단어 자체에 있는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는 결국은 사실은 기업이 책임 있는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걸 해야 되느냐죠. 그러면 일례로 어떤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기부를 많이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떠올려 보실 수도 있는데요. 굉장히 많은 돈을 매년 기부를 해요. 근데 그 기업이 진짜로 책임 있는 비즈니스를 하느냐, 사회 책임 경영을 하고 있느냐, 이거는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 회사에서 계속 노동자가 뭔가 산재로 인해서 죽어간다거나 환경 오염 이슈가 끊임없이 발생된다거나 부패가 심각하다던가 뇌물을 계속 준다던가 이런 식의 경영을 하는 회사가 아무리 많은 사회공헌을 하고 기부를 하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걸 바라보는 대중의 입장에서는 저 회사 정말 책임 있는 비즈니스를 하네, 사회 책임 경영을 하네, 이렇게 사실은 그 평가가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말하는 10대 원칙, 인권노동 환경 반부패와 같은 그런 그
기업 내부에서 기업이 어떤 전략이나 운영상에서 사실은 비즈니스가 해야 되는 어떤 책임 있는 역할들을 고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10년 전부터 저희가 이제 CSR 또 CSV라고 해서 Creating Shared Value라는 개념도 사실은 많이 대두가 돼서 CSV에서는 우리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면서도 경제적 가치도 창출해야지 이런 사실은 논의가 많이 되고 있고 지금도 사실은 그 개념은 굉장히 유효한데요.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그 경제적 가치 창출을 하는 것이 기업 본연의 목적이라 하더라도 사실 그 사회적 가치 창출 측면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여러 가지 뭐 노동자의 권리라던가 또 친환경적인 사업을 한다던가 투명하게 기업을 경영한다던가 이런 고유한 펀더멘탈이죠. 어떤 기업의 기초가 되는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피해가거나 생략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이 저희가 SDG 얘기할 때도 뭐 SDG를 사회공헌 관점에서 여러 좋은 일을 해라. 그 이전에 사실은 베이직하게 기업이 해야 하는 준수해야 되는 법이나 어떤 생각해야 하고 고민하고 그 지켜져야 되는 그런 것들은 반드시 하고 그 토대 위에서 사실 여러 가지 뭐 CSR 관련된 활동들을 사실 할 수 있는 거고요. 저희도 처음에는 유엔에서 CSR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썼고 지금도 쓰고 있지만 최근 10년 동안에 Corporate Sustainability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업이 사실 지속 가능하려면 저희는 결국은 사회 책임 경영을 해야 된다는 거고 책임 있는 비즈니스를 할 때에만 기업이 장기적으로 존속할 수 있고 이해관계자들한테 사랑받고 또 더 리스크를 줄여가면서 경쟁력 있는 기업이 될 수 있다. 그런 기업이 지속 가능할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기업 지속 가능성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게 됐고요. 그런 흐름에 따라서 결국은 우리가 뭐 SDG든 기업 지속 가능성이든 결국은 더 잘 지속 가능하게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걸 봐야 되냐. 그런 관점에서 조금 해석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사회책임 경영 관련하여 국내 법제화 동향은 어떤가요? 네, 사실 저희가 한 10년 정도 이제 국회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입법 지원도 사실 해왔는데요. 근데 생각보다 빨리 변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이제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결국은 이제 CSR을 잘 하기 위해서는 이제 사회책임 투자라는 또 개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UNGC에서 만든 UNPRI라는 조직이 있는데요. Principle for Responsible Investment라고 해서 이제 책임 있는 투자를 하는 원칙들이 UNGC에서 나왔는데 지금 국민연금이나 이런 큰 연기금들이 전 세계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그 기구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책임 투자자들은 이제 CSR을 잘하는 ESG를 잘하는 기업한테 투자를 하려고 하는 투자자들의 모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 몇 년 전에 이제 국민연금 같은 경우 이제 스튜어십 코드라는 것들을 도입을 해가지고 거기에 어떤 의결권을 행사하고 주주 인게이지먼트를 할 때에 ESG 이슈를 많이 보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 대한항공 작년에 오너가 바뀌는 그런 초유의 사태가 있었잖아요. 사실 그런 흐름이 사실 이런 것과 맥락이 다 있고요. 그래서 책임 투자를 하려는 투자자들이 워낙 빠른 속도로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꼭 법이 아니더라도 이런 어떤 금융권에서의 변화. 그래서 지금 스튜어십 코드를 도입한 금융권 기관들이 100개가 넘었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 이제 시장에서의 어떤 감시 체계라든지 어떤 인센티브 이런 것들이 사실 많이 변하고 있고요. 특히 중요한 그 사회책임 경영 관련해서 중요한 법은 또 ESG 공시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투자를 하려면 ESG 관련해서 기업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데이터를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 회사가 환경 친환적인 걸 한다는 거를 증명 가능해야 되고 그게 오픈된 데이터로 보여야지만 사실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걸 보고 투자를 의사결정할 수 있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이런 인증을 받은 회사 제품은 더 좋을 거야 하는 어떤 기대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ESG 공시를 좀 더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고, 뭐 작년 같은 경우는 자산 2조 이상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사 중에 한 명은 무조건 여성으로 해야 한다는 자본시장법이 또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법들, 조금씩 좀 지속 가능한 어떤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법이 조금씩 지금 변해가고 있는 그런 추세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제도적인 강화는
좀 피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그게 왜냐면 이제 글로벌 커뮤니티, 그러니까 그 국제사회에서 이런 쪽의 법이 조금 더 지금 강력해지고 있기 때문에 뭐 김영란법 같은 경우도 사실은 넓게 보면 이건 사회책임 경영의 또 일환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예전에 저희가 굉장히 이런 접대 문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심각했다면 김영란법 이후에 또 생태가 많이 바뀌었거든요. 좀 더 투명하게 기업을 운영하자 이런 그 흐름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기업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높이는 그런 어떤 제도들이 이제 많이 지금 생겨나고 있는 추세고, 그 도입 시기도 조금씩 빨라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윤리 경영이라는 네. 말도 많이 쓰잖아요. 네네. 이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사회적인 맥락이랑? 뭐 그 맥락 안에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책임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윤리적인 어떤 경영을 해야 되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최근에 뭐 채용 비리 워낙 이슈가 많잖아요. 젊은 세대들이 똑같이 노력을 했는데 누구는 뭐 이렇게 금수저라서 그냥 오고 이런 거 자체도 사실은 기업 내부에서 사실 책임 있는 비즈니스를 하고 윤리 경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뭐 여러 가지 이제 기업들이 그 부패 행위를 저지르지 않고 깨끗하게 사실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 계속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뭐 내부 고발 제도를 더 잘 만든다거나 내부 고발자를 보호한다거나, 실제로 최근에 이제 대기업들은 한라인 같은 것들도 다 만들어서 어떤 기업 내에 뭐 잘못된 어떤 비리 같은 것들이 있으면 익명성을 보호하고 바로 신고할 수 있게 한다거나 이제 그런 제도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잘 갖추고 갖출 수 있도록 또 지원을 많이 또 이제 정부라든지 이제 뭐 저희 같은 기관들에서 가이던스도 주고 그런 것들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네. 코로나19가 기업에 가져온 변화와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지속 가능한 기업의 조건은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아까 올해 창립 20주년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20주년 맞으면서 이제 리포트를 그 본부에서 냈는데 거기에 이제 코로나 관련된 부서가 꽤 있었어요. 뭐 저희뿐만 아니라 그 WHO나 ILO 같은데, 월드뱅크 같은 데서 이제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고 또 더 심각해질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들을 많이 했는데, 아무래도 사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경기 침체가 좀 심각하고 일자리도 많이 없어지고 그 고용의 질 자체도 많이 악화되고 그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많이 이제 촉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해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그런 빈곤의 이슈가 더 확산된다거나 뭐 좋은 일자리가 없어진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사실 굉장히 심각해서, 분석에 따르면 거의 세계 인구의 한 절반이 40억 가까이가 사회 안전망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분석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업 역시 사실은 수익도 많이 떨어지게 되고, 그런 실제로 이제 어떤 산업 같은 경우는 아주 존폐 위기에 뭐 여행이나 항공이나 이런 쪽 지금 많이 사실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의 그 염려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최근에 ESG를 잘 하는 기업들이 저희가 그 회복 탄력성이라는 개념을 많이 쓰잖아요. resilience라고 하는, 더 ESG 이슈를 잘 하는, 조금 더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를 하려고 노력하는 기업들이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회복 탄력성이 더 높더라. 그리고 실제로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이 더 늘고 있다, 이런 분석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ESG 투자 자체가 사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늘고 있는 추세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기업들이 조금 더 이런 위기에 맞춰서 공급망이라든지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비즈니스 전반의 어떤 취약점이나 리스크 같은 것들을 잘 분석을 하고, 그거에서 잘 어떻게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같이 이제 해결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뭐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기후변화 이슈라던가 또 안전보건 이슈, 이런 것들이 더 좀 심각하게 대두되고 관리되어야 될 이슈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그 목표 설정을 잘 해서 또 이제 다른 정부나 기업들 또 이런 시민단체들과 협력들을 통해서 이제 솔루션을 계속 많이 찾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실제로 저희가 올 초에 이제 코비드-19 관련해서 기업들 잘하고 있는 사례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그 리포트도 발간을 했었는데요. 그때 보면 이제 기업들이
그 섹터에 맞춰서 그런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단기적인 상황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갈 거기 때문에 조금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좀 더 잘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끝으로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 지금 2030년까지 SDG 이제 10년이 남았잖아요. 올해 2020년이고, 그래서 유엔에서 슬로건으로 건 그 캠페인 타이틀이 그 행동의 10년이라고 네, 그 캠페인 슬로건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0년부터 30년까지 남은 10년 동안 이제 우리 정부, 전 세계 정부, 기업, 시민사회, 뭐 지자체, 뭐 정책 입안자들 모든 사실은 그룹의 우리 이해관계자들이 힘을 합쳐서 남은 10년 동안 우리가 이 SDG를 달성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자. 이제 10년밖에 남지 않았다. 그렇지만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행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더 행동을 하는 10년이 돼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런 캠페인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 기업들이 사실 SDG 달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액터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남은 10년 동안 네. 물론 코로나로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더 서로 협력과 파트너십과 투명성과 책무성 이런 관점에서 더 지속 가능한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네,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제 저희 같은 기관이나 또 다른 많은 그 이해관계자들이 그런 것들을 다 돕고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행동이 10년이 되자. 행동이 10년이 되자. 네.